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지연아, 제발 그러지 마.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호텔 앞에서, 차 안에서 키스하는 지연과 윤비서의 모습. 지연아, 이게 뭐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난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 남은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남동 저택은 봄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정원의 목련이 만개한 풍경 너머로 거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남지연은 한복 저고리에 치마를 단정히 입고 조용히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흰 도자기 찻잔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은은한 홍삼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홍삼차에 꿀을 더 넣었어요. 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박태준 앞에 찻잔을 공손히 올려놓으며 미소 지었죠. 팔순을 넘긴 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살림을 잘해. 우리 도연이가 복이 많지. 태준의 칭찬에 옆에 앉아있던 박도현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46의 나이에도 순박한 인상을 간직한 도연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지연을 처음 만난 25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의 아름다운 외모보다도 그녀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반했던 것이죠. 아버지, 지연이는 제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도연이 수줍게 말하자 지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녀의 말은 완벽했습니다. 어조도 표정도 몸짓 하나하나가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태주는 흡족한 표정으로 차를 마셨고 도연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연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입술 아래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계산된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냉정한 시선이었죠. 식사를 마친 뒤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 마당 한편에는 도연이 태준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롭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윤비서였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후 3시 본사 별관에서 뵙겠습니다. 지연은 메시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흐르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지연은 회사 별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을 갓 넘긴 윤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태준 회장의 신임을 받는 비서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사모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막 왔어요. 지연은 부드럽게 말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윤비서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의 신사업 부지 매입 계약서와 자금 집행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신사업 부지 건입니다. 원래 예산은 30억이지만 실제 계약 금액은 10억입니다. 차액 20억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윤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연과 여러 차례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연의 설득과 약속, 그리고 그녀가 주는 묘한 끌림 앞에서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20억은 비계좌로 넣어요. 그리고 계약서는 도연 씨 명의로 작성하세요. 지연의 말에 윤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회장님이 아시게 되면 걱정 마요. 도연 씨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회사 일에 관심도 없고 서류도 제대로 안 봐요. 그냥 사인만 받으면 돼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윤비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윤비서, 당신만 믿어요. 우리 함께 잘할 수 있어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윤비서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태주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의 이면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지연은 회계팀을 조용히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태준 회장의 며느리라는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회계팀장에게 다정하게 다가가 차를 대접하고 명절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은 뒤 조금씩 회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팀장님, 요즘 회사 재무 상황이 어떤가요? 아버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지연의 물음은 언제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며느리로서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처럼 보였죠. 회계팀장은 아무 의심 없이 회사의 재무 보고서를 보여주었고 지연은 그 정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오후 3시 지연은 회사 별관에서 윤비서를 만났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깊은 관계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업무상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 서로에게 끌렸고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지연은 윤비서에게서 도연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긴장감과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윤비서, 이번 부지 매입건 금액을 3배로 올려요. 차액은 비계좌로 넣고요. 지연의 말에 윤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이런 일을 했지만 매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사모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감사에 걸리면 걱정 마요. 도연 씨 이름으로 처리할 거니까.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명의를 이용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는 도연의 이름으로 개설되었고 계약서에도 도연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가 건네는 서류에 아무 의심 없이 사인을 했던 것이죠. 도연 씨는 회사 일에 관심도 없어요. 서류도 제대로 안 보고 사인만 해요. 완벽한 방패막이죠. 지연의 말에 윤비서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한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지연 앞에서는 그 감정조차 무력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명의로 처리하겠습니다.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비서, 당신이 없었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손길이 그의 목덜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윤비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여기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우리끼리 있을 땐 지연이라고 불러줘요. 지연이 속삭이듯 말하자 윤비서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고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별관 응접실 문은 잠겨 있었고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한참 후 지연은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하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원래의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비서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씨,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우리만의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도련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 그건 집착이에요. 난 그 사람 보면 숨이 막혀요. 당신하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지연의 말에 윤비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끌어안고 싶었지만 지연은 이미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당신 집으로 갈게요. 도연은 오늘 지방 출장 간다고 했어요. 지연이 윙크를 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윤비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윤비서의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지연 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지연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윤비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입맞춤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잊혀져요. 회사 일도 죄책감도. 그럼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에요. 지연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윤비서는 그녀를 소파에 눕히며 키스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4시 지연은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윤비서는 잠에서 깨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벌써 가야 해요? 응. 도연이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온대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지연은 그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횡령된 돈은 도연의 이름으로 쌓여가고 있었고 윤비서는 완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이 곧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늦은 밤, 도연은 지방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급한 일정으로 미팅을 취소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연락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지연이 좋아하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 11시, 도연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지연의 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를 간 걸까요? 혹시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도연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 침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앞 도로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지연의 차였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현관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지연의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윤비서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윤비서는 차 문을 닫으며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연의 얼굴이 보였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리감이 묘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업무상 관계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윤비서는 창문에 손을 올려놓았고 지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도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자유롭고 살아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몇 분 후 윤비서가 차에서 멀어졌고 지연의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불안감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 여보, 어제 일찍 들어왔어요?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왔는데 연락을 못 받네요. 지연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어젯밤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응. 미팅이 취소돼서 일찍 왔어. 그런데 어젯밤 늦게까지 어디 있었어? 친구가 고민 상담 좀 해달래서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다시 회사 근처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윤비서와 지연이 회사 뒷문으로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윤비서는 지연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1시간 후에야 나왔습니다. 나올 때 지연의 표정은 환했고 윤비서는 그녀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설 심부름센터를 수소문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신뢰할 만한 곳을 찾았고 며칠 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차량 번호와 사진만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도연은 그 기간 동안 지연과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입구에서 함께 들어가는 지연과 윤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윤비서의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에 들린 사진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방문 날짜와 시간, 차량 GPS 동선, 카드 결제 내역,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지연과 윤비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25살 때 지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전부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지연아?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핸들을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차 안에는 그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변에 차를 세우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갔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손에 든 사진들을 보며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지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저녁도 안 먹고.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현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그 미소,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도연은 사진들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어지며 탁자를 뒤덮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차 안에서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함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지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서 문제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도연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 그건 당신만의 생각이에요. 난 당신 사랑한 적 없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의무였죠. 이 집, 이 생활, 이 모든 게 나한텐 감옥이었어요. 지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비서를 만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 사람과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어요.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제발. 그만해. 그냥 돌아와. 내가 한 일 다 덮을게. 나한텐. 넌 여전히 내 아내야. 도연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덮어? 무슨 수로요? 무슨 뜻이야? 당신 이름으로 횡령한 돈, 그게 다 당신 몫이야. 내가 입 열면 당신이 감옥 가는 거 몰라? 도연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횡령? 내가 언제 그런 짓을... 당신이 사인한 서류들 다 기억나요? 회사 계약서, 계좌 개설 서류. 그거 다 횡령용이었어요. 윤비서랑 나 둘이서 만든 거죠. 지연의 말에 도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서류를 가져와 사인을 부탁했던 일들을.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사인했었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지연아, 설마, 맞아요. 비자금 계좌, 위조 계약서, 모두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증거도 완벽하고요.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범죄자로 몰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너무 순진했으니까. 이용하기 딱 좋았죠. 지연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도연의 애절한 말에도 지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족쇄야. 이제 끊어야 할 시간이에요. 지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기어가듯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연아, 가지 마. 제발. 하지만 지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회사 서류들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들, 계좌 내역들, 모든 것이 지연의 말대로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정의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련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정의사님,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연이와 윤비서를 조사해 주세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계약건들을 확인해 주세요.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겁니다. 정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도연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버님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말씀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부족함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유서를 다 쓴 도연은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은 회사 건물 옥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연아, 다음 생에는 날 사랑해줘. 그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난간을 넘었습니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고통이 멈추었습니다. 이틀 후 한남동 저택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곡소리가 저택을 감쌌습니다. 박도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옥상에서의 투신. 경찰은 유서와 상황을 종합해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도연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조문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주는 영정 앞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순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냉정하고 강인한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상주석에는 남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얼굴, 축 처진 어깨,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도련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보지 않을 때 그녀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윤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틈에 섞여 조용히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 불안,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이제 끝났어. 도련님은 이제 없어. 윤비서는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호를 본 윤비서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례 사흘째 밤 모든 조문객이 떠난 후 지연은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서서 도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지연은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그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해요. 30분 후에 봐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0분 후 지연은 강남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특정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윤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안으로 들어가며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힘들었어요. 지연이 말하자 윤비서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연 씨.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윤비서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요. 지연은 샴페인 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만의 시간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청명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비서는 지연을 소파에 눕히며 키스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지연 씨. 나도요.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윤비서의 손이 지연의 상복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셔츠를 벗기며 목에 키스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침대로 옮겨간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습니다. 윤비서는 지연의 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 그래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호텔 방은 고요했고 창밖의 야경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정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새벽녘 지연은 잠든 윤비서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라졌고 횡령된 돈은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윤비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해외로 나가요. 필리핀이나 태국으로.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연이 중얼거리자 윤비서가 눈을 떴습니다. 언제쯤 떠날까요? 한 달만 기다려요.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출발해요. 윤비서는 지연을 끌어안으며 키스했습니다. 당신만 믿어요.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서로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은 자의 침묵이 때로는 살아있는 자의 증언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편 한남동 저택에서는 박태준이 정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의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태준은 정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모님과 윤비서를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련님 명의로 된 계좌와 계약 건들을 확인하라고요. 정의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비자금 계좌, 횡령 증거들. 모두 도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연과 윤비서의 소행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연이가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사를 부탁하신 듯합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이 왜 죽음을 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배신당한 고통, 범죄자로 몰릴 위기,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저것들을 용서할 수 없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의사는 태준에게 최종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지연과 윤비서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태준은 보고서를 받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횡령 금액은 총 50억 원입니다. 도련님 명의로 된 계좌 3개, 위조된 계약서 12건, 그리고 비자금 조성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지연과 윤비서의 소행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모님과 윤비서가 공모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자금 이동 시기 모두 일치합니다. 정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사모님과 윤비서의 관계가 석연치 않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정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두 사람이 업무 외적으로 자주 만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늦은 시간에 호텔 근처에서 목격되기도 했고요. 정의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으로 보입니다. 태주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횡령도 배신이었지만 며느리와 비서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의심까지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겠구만. 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이 왜 죽음을 택했는지 이제 명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 범죄자로 몰릴 위기, 그리고 불륜까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의사, 예, 회장님. 자네도 날 실망시켰네. 정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내가 너무 방심했어. 지연이를 믿었고 윤비서를 신뢰했지. 그게 화근이었어.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비서를 불러오게. 오늘 밤 별관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윤비서는 태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회사 별관이었습니다. 평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윤비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회장의 호출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접실 문을 열자 태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앉게.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았습니다. 윤비서는 의자에 앉으며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우리 도연이를 죽였어.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변명하지 말게. 다 알고 있어.
지연이와 함께 50억을 횡령했지. 내 아들 이름으로 말이야. 태주는 서류 뭉치를 윤비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나? 윤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횡령 증거, 위조 계약서, 비자금 내역.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연이와 함께 꾸민 일이지. 내 아들을 이용해서 말이야. 태주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문제였지. 아내를 믿었고 회사 사람들을 신뢰했어. 그런 아이를 자네들이 이용했어. 태주는 돌아서서 윤비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나? 왜?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들이 죽였어. 자네들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단 말이야. 윤비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내 아들이 돌아오나? 태주는 윤비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윤비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윤비서는 애원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게 뭔가? 지연 씨와 제가 나눈 모든 대화입니다. 녹음한 거예요. 횡령 계획, 도련님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윤비서는 말을 멈췄습니다. 태준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관계도 담겨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의사의 의심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자네들이 불륜관계였단 말인가? 윤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태주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지연 씨가 도련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지연 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윤비서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필리핀으로 보내주세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윤비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좋아. 필리핀으로 가게. 하지만 조건이 있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한국 땅은 다시 밟지 못해. 영원히 말이야. 그리고 연락도 끊어. 누구와도 연락하지 말게.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태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윤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떠나게. 정의사가 준비해 줄 거야. 알겠습니다. 윤비서가 일어서자 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네, 지연이한테 연락하지 말게. 한마디도. 예, 회장님. 윤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홀로 남은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USB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연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비서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이사가 준비해준 필리핀행 항공권을 손에 쥐고 그는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윤비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과거도, 죄도, 그리고 지연과의 기억도 멀어져 갔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지연은 윤비서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지연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의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윤비서님은 오늘 출근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럼 언제 출근하나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 개인 휴가를 냈다고만 들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개인 휴가?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평소처럼 태준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다른 음식을 준비할까요? 아니야. 괜찮네.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지연이. 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버님. 윤비서 어디 갔는지 아나? 그 질문에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오늘 연락이 안 돼서 궁금했어요. 그래, 필리핀으로 떠났네. 네, 필리핀이요? 지연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태주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군.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 같네. 그렇군요. 지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비서가 필리핀으로 떠났다? 왜 그녀에게 아무 말도 없이? 혹시 그가 자신을 배신한 걸까?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 수사팀이 지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지연 씨 계십니까? 검찰입니다. 지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방 서재, 심지어 도연의 방까지 모두 수색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한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물었습니다. 도연의 명의로 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그건 남편 것입니다. 남편분은 돌아가셨죠? 이 계약서들
모두 위조된 겁니다. 남지연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연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지연은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듯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는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그를 불렀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는 지연 앞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남지연 씨, 이 계좌들이 모두 당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신이 관리했죠? 아니에요. 저는 모릅니다. 그럼 이 계약서들은요? 당신이 작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지연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 씨 이름으로 다 뒤집어 씌워요. 난 그 사람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살지만 남편이 아니라 죄수로 봐요. 그리고 윤비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이 눈치채시면. 걱정 마요. 모든 증거는 도연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윤비서가 제공했습니다. 당신과 나눈 모든 대화를 녹음했더군요. 지연은 절규했습니다. 윤비서, 내가 날 배신했구나. 그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배신이라. 공범끼리 배신도 있나요? 남지연 씨, 당신은 남편을 이용해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저는 안 죽였어요. 도연이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당신 아닙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연은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유를 잃었습니다. 윤비서,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윤비서를 믿지 않았다면, 만약 도연에게 조금 더 잘해줬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지연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태주는 서재에 앉아 USB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비서가 준 그 USB였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연이 얼마나 냉혹했는지 말이죠. 태주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난 이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족쇄야.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팔순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 첫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도연의 죽음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고 그의 아내가 횡령과 남편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간의 구치소 생활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남지연 횡령,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그리고 간접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검사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횡령 증거,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 비서가 제공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피고인과 공범 윤성민이 나눈 대화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횡령을 주도했고 남편인 박도현 씨를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안에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현 씨 이름으로 다 뒤집어 씌워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과 윤성민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호텔 출입 기록, 차량 GPS 동선, 카드 결제 내역 모두 일치합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서, 차 안에서, 오피스텔 앞에서 지연과 윤 비서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을 배신하고 윤성민과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함께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되자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남지연 변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윤 비서가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녹음 파일에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주도했다고요.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앉았습니다. 윤성민은 어디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출국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났고 현재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겁한 놈.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회계팀장은 지연이 어떻게 회사 정보를 빼냈는지 증언했습니다. 정의사는 도연이 죽기 전날 전화로 조사를 부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지연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남지연은 남편 박도연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50억 원을 횡령했으며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을 기망하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판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남지연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22년이라니.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지연은 끌려가듯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이, 아니 남지연 씨.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네. 도연이는 자네를 사랑했어. 목숨보다 더 사랑했지. 그런데 자네는 그 사랑을 짓밟았어.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2년. 짧은 세월이야. 자네가 도연이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말이지. 태준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22년 동안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한 지연은 수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를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태준은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윤성민 씨가 마닐라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필리핀에 입국한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현지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는 윤 비서의 얼굴 사진이 나왔습니다. 태준은 화면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은 냉정해야 오래 산다. 하지만 너무 냉정하면 봄도 오지 않는다. 그의 말이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내 원한을 풀어줬다. 이제 편히 쉬렴. 태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위로처럼 그리고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죄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외로웠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그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기억을 지키고 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태준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봄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저택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잘못된 욕망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박도연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남지연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욕망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